저희 그 이제 막을 내리는 마지막 7번째 마스터마인드 시즌 2 벌써 네. 마지막이죠. 마지막 아니에요. 한 번 더 해야 돼요. 아, 8주예요? 7주 아니고? 8주. 나 왜 이렇게 다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오늘. 네. 그랬구나. 네. 그러면은 네, 한 주가 더 남았고요. 아쉬우셨다면 한 주 더 남았으니까.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오늘 책 제목 보니까 정말 너무 귀담아 듣고 싶은 책들의 제목 내용이었어요. 네, 오늘 제가 사회를 맡게 됐고요. 순서는 사회자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끌리는 대로 지목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아니 계속 쓸데없는 말을 하려고 하네. 너무 밥을 진짜 너무 빨리 먹어가지고 나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나 진짜 시간 맞춰 먹느라고 들어왔는데 아무도 없어가지고 또 막 혼자 쓸쓸해하고 뭐지? 막 왜 아무도 없지? 응? 남편이랑 막 상의하고 무슨 일일까? 막 이러면서 아무튼 저 혼자서 좀 복치고 장구치고 들어왔어요. 네,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은 원래 소연님이 같이 조인하셔야 했었는데 오늘 사정이 있으셔가지고 저희 넷이 이제 진행하게 되었어요. 저희 중화면상으로 제 옆에 계신 분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 옆에는 아리따운 빅토리아님이 계시고요. 빅토리아님은 지금 이 마스터마인드를 이끌고 계시는 리더분이세요. 아이디어도 많으시고 또 아이디어를 또 떠올리시면 바로바로 실천하시는 분이신데 그런 빅토리아님은 명상과 필라테스 또 개인적으로 부캐 말고 본캐라고 해야 되나요? 본캐로는 또 아이들 미술 학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정말 만능 재능인이시죠. 네, 빅토리아님을 만나게 뵙게 돼서 이렇게 또 마스터마인드까지 함께 하게 됐어요. 그리고 한 분씩 소개하였나? 아니 그때 소개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소개한 김에 그럼 빅토리아님이 먼저 시작을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그럼 먼저 하겠고요. 네. 저는 미술학원을 운영하진 않고 있고요. 애들 영어, 수학, 라이딩 뭐 이런 거 가르치는 학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괜찮아요. 네.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드릴 책은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네,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인데 이거를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책을 이미 읽었고 그랬는데 저는 아직 이 책을 못 읽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리스트에 놓고 있다가 요번에 읽었는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그렇게 최고의 책, 본인의 그런 최고의 책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 책의 원제를 먼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 책의 원제는 뭐냐면 이게 뭐냐면 그 의미를 찾아가는 사람들의 과정, 그 다음에 로고테라피를 안내하다 이런 의미로 Man's Search for Meaning: An Introduction to Logotherapy가 원래 제목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책의 그 제목부터 사실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랬는데 그 이유를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아시는 책을 읽으신 분도 계시고, 근데 이분이 이제 아우슈비츠에서 생존하신 분이죠. 근데 이분이 원래 의사셨는데,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본인 스스로도 이제 아우슈비츠에서 그러니까 그 과정을 겪어냈고 이제 나와서도 이제 본인이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본인들이 어떻게 그런 상황을 헤쳐나갔는지, 그러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그 안에 그 수용소 안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견딜 수 있었고, 어떤 사람들이 그런 정신적인 그런 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나중에 해방되고 나서도 오히려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힘들어하지 않고 잘 그 극복을 할 수 있었는지, 이제 그것을 이제 본인이 이제 이분이 창안하신 거예요. 이름이 이제 로고 테라피란 이름으로. 그래서 이 책은 사실은 저는 이 책을 사실은 그러니까 읽고 싶지 사실 않았었던 게, 그러니까 너무 아우슈비츠 생각하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거 바라보기만 해도. 그래서 그런 영화도 사실 많이 봤었고, 근데 이제 그런 영화들이나 이런 것 속에서 너무 고통스럽게 그 상황이 묘사가 됐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조금 이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조금 적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읽어야지, 요번 기회에 이걸 읽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읽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책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제 그것 플러스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정신과 의사로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삶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정신과적으로 그런 분석과 함께 이렇게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시는 내용이 있어서, 정말 이 책을 혹시 안 읽어보셨다면 제가 볼 때 이 책은 정말 너무 강력히 추천드리는 책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뭐 영화들, 이런 아우슈비츠에 관련된 영화들 많이 있죠. 일단 뭐 아주 오래된 영화 쉰들러스 리스트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보고 굉장히 감동적으로 봤던 영화가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가 또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피아니스트라는 영화도 있고, 여러 가지 조금 다르게 영화를 뭐 여러 가지 딱 같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영화들 중에서 인생은 아름다워가 사실은 이 책하고 굉장히 많이 관련돼 있는 것 같아서 그걸 가지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혹시 못 보신 사람들을 위해서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를 이제 짧게 얘기를 드리면, 이제 수용소에 이제 아이하고 같이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그 아이한테 이 아버지가 어떻게든 아이를 이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 아이한테 절망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 아이한테 지금 우리는 어떤 일종의 무슨 뭐 탈출 엑싯 게임처럼 어떤 상황 속에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매일매일 그 상황을 어떻게 잘 헤쳐나갈지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게 아버지가 그 상황을 만들어내고, 그 아이는 그건 줄 알고 그 상황을 잘 게임처럼 이제 잘 그거를 이제 성공적으로 보내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그거를 그 과정을 이겨내거든요. 그러다가 너무 안타깝게 이제 그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로고 테라피라고 얘기했을 때 로고스라고 얘기를 하는 이게 결국은 이제 삶의 의미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상황은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뭐 영화나 이런 걸 많이 보셨을 테니까 아실 거고, 어떤 삶의 의미가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뭐 이런 아우슈비츠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고통스럽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주어졌을지라도 어떤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정말 감정도 없는 괴물이 되어가고, 또 본인이 이제 수용자로 들어왔다가 이제 성격이 점점 이상해져서 무뎌지고, 그러니까 왜냐면 살아야 되니까 점점 무뎌지게 되겠죠. 무뎌지게 되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포악한 성격이 이제 눈에 띄는 거죠. 나지한테 눈에 띄어서 이제 그 사람을 이제 감시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두는데, 그러면 대부분의 그런 감시자들은 우리가 일제시대 때 앞잡이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일본 사람들보다 더 한국 본인의 나라 사람들을 더 괴롭히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그렇게 되어가는 또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런 빅터 프랭클처럼 이분처럼 이분은 이제 본인한테 그런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본인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사니까 이 사람한테 주어진 그런 뭐 의사로서의 그런 역할이
가끔씩 주어졌나 봐요. 그랬을 때 이제 본인한테 유리한 상황일 수 있는 어떤 곳으로 이제 옮겨가는 것과 그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남는 것 사이에서 그분은 내가 선택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의 그 목숨을 뭐 하루 이틀 더 연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이 환자를 버리고 가는 대신에 자기는 이제 그 환자를 이제 그 발진 티푸스 그 전염병 환자였는데 그분을 돌보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병동에서 남아 있는 선택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나는 나의 죽음조차도 어떤 그런 나치가 나를 죽으라 그래서 했는 그러니까 죽음조차도, 그러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 나를 놓아두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나는 괜찮다, 나는 사람들을 돕다가 차라리 전염병에 걸려 죽는 걸 차라리 난 선택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병동을 선택을 했던 그런 본인의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 있어도 예를 들어 뭐 먹을 것이 너무 없다 보니까 뭐 인육을 먹는 사람들까지 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육을 먹느냐, 아니면 차라리 나는 죽는 거는 내가 어떻게 컨트롤 못하지만 나는 고귀하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나는 죽겠다라고 선택을 하고, 그렇게 물론 이거는 뭐 소설 속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이지만 실제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그런 선택을 하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그 상황을 잘 견뎌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여기서 말하는 이제 로고테라피라고 나오는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서는 그런 로고테라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이제 그러니까 3분의 1은 사실은 이제 수용소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3분의 1 나머지 3분의 2는 이제 그 수용소를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런 수용소 안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 수용소 안에서는, 그러니까 나가고 나면 나는 내 가족들을 만날 거야 라는 그런 그 희망만으로 그 의미를 붙잡고 견뎠는데, 오히려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 아내도 자기 가족도 다 모두 이제 죽은 걸 알게 된 거죠. 그렇게 된 다음에는 오히려 낫지가 없고 그런 이제 수용소에 갇혀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어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예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얼마나 그런 살아가는 의미가 중요한가.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실은 삶이 고통스러울 수 있는데 그것 안에서 어떤 것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에 관해서 굉장히 스스로 많은 질문을 할 수 있게끔 해준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의미 있게 잘 읽었어요. 네, 그래서 네,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거 책 내용 같이 들으시면서 뭐 질문하고 싶으신 거나 뭐 같이 잠깐 나누고 싶은 생각들이 있으실까요? 저는 아까 처음에 소개는 해주셨는데 그 책을 그러니까 어떤 접근으로 처음에 읽고 싶게 되셨는지, 그러니까 뭐 누구의 추천이라든지 아니면 어디에서 뭐 아니면 영화를 보고 나서 책으로 한 번 더 깊게 보고 싶으셨다든지 뭐 그런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책에서 나온 그런 그렇게 뭔가 문구를 인용구로 많이 쓰시더라고요. 삶의 의미를 얘기할 때.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많이 이렇게 들었었는데 이 책을 읽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 기회에 이번 책을 읽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문구도 많지만, 그러니까 심리학이나 이런 정신 분석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읽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일반 심리하고 그러니까 일반 심리, 그러니까 하여튼 뭐 심리에서도 앞에 타이틀이 뭐 여러 가지 붙겠죠. 어떤 심리 그거하고 로고 테라피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이 책에서는 이제 심리학에서 이제 크게 세 부류로 나눈대요. 그러니까 프로이드 심리학하고 아들러 심리학, 그리고 이분의 빅터 프랭클이 얘기한 이제 로고 테라피, 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프로이드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 모든 거를 다 이제 어렸을 때 무슨 뭐 성적인 뭐 이런 걸로 다 이렇게 돌아가서 다 분석을 하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그게 이제 100% 틀린 건 아니지만, 이제 사람들의 그런 심리를 분석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어떤 걸로 볼 것이냐. 근데 이분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를 거기에 어떻게 의미를 두느냐 안 두느냐로, 가치관 같은 거. 그래서 재밌는 거는 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불면증 환자 같은 경우는 로고 테라피에서 어떻게 그거 솔루션을 주냐면, 잠을 안 잘 거야, 안 잘 거야. 아니, 잠을 자야 된다고 계속, 나 빨리 자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오히려 더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럴 때는 반대로, 나 잠을 어떻게든 안 잘 거야. 예, 어떻게든 안 자려고 계속 막 허벅지를 꼬집고,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잠이 든대요. 이분이 뭐 땀이 너무 많이 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땀을 절대 안 흘려야 돼. 예를 들어, 남자가 여자 만났는데, 특히 손잡고 이럴 때, 굉장히 싫을 거 아니에요. 막 땀이 끈적끈적 하면서, 여자가 가까이 오는 것도 싫을 거고. 근데 그럴 때도 이분 얘기는, 나 저 여자 만났을 때 내 손에서 땀 한 바가지 흘릴 거야. 이렇게. 근데 그건 의미 치료하고 좀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의미를, 거기에서의 그 의미를 내가 원하는 의미가, 그러니까 그거는 치료법의 하나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오히려 계속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러니까 나는 자야 돼. 왜냐면 잠을 안 자면 나는 뭔가 그 다음날 피곤할 거니까. 그러니까 잠을 자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를, 오히려 그거를 반대로, 나는 어떻게든 잠을 안 잘 거야. 그러면 나 살쪄야지 이러면 살 빠질까요? 너무 깊게 들어가는 질문을 제가 그걸 이렇게 깊게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죄송해요. 몇 가지 얘기가 나온 걸로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그런 재밌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한번 읽어보시면. 막 처음부터 끝까지 무겁고 슬프고 막 아니에요. 가슴 저린 네. 얘기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도 그럴 줄 알고 사실은 조금 이런 거 사실은 저 되게 싫어하거든요. 너무 막 힘들고, 그치, 마음 너무 힘든 거. 아프니까. 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읽으시면 되게 좋으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두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릴 분은 동그리님이신데요. 지금 빅토리아님 밑에 계세요. 저희 동그리님은 진짜 저는 동그리님 보면 너무너무 진짜 이쁘신 것 같아. 미소도 너무 이쁘고 너무 밝고 그냥 기본 바탕이 너무 이쁘신 얼굴. 그런데 또 그 미모와 지성과 정말 모든 걸 갖추신 저희 그 박사님이시죠, 동그리님. 마이크 키시고 오늘 준비해주신 책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네, 소개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부끄럽네요. 네, 오늘 소개할 책은요, 최고의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라는 제목의 책이고, 벤자민 하디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이거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네, 저는 작년 초에, 그러니까 2020년 1월에 읽었는데, 그 당시에도 굉장히 몰입해서 읽었던 책이고, 그러다가 지난주에 제가 다른 책 찾다가 전자책 지금 계속 이렇게 찾아보다가 이 책을 다시 이러면서 다시 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책 맞아 이러면서 잠깐 봤는데, 이번에도 다시 이제 몰입해서 잠깐 보려고 했던 게 또 쭉 보게 되고, 제 기준에서는 좀 소위 시간 대비 아주 효용 가치가 높은 책이었는데, 그게 이제 약간 주 저자가 얘기하는 바는 되게 심플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사람들이 달라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지력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요즘에 이제 결국에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듯이, 사실 의지력에 기대는 거는 개인적인 변화를 위해서 그렇게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다.
왜냐하면 동기부여를 하려면 의지력보다는 내가 꼭 바뀌어야 될, 행동해야 될 이유가 더 있어야 되고 강해야 되고, 거기에서 넘어가서 실행을 하려면 그 목표를 강화시켜 줄 수 있는, 내가 안 하고 안 되는 뭐 그런 좀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요약을 해서 좀 소개를 하자면, 첫 번째는 이제 더 이상 타고난 재능과 의지력에 매달려서 뭐 하려고 하다가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말자. 그러니까 변화하려면, 성공하려면 스스로 좀 의도적인 환경을 만들고 통제하고 그 안에서 의식적인 연습을 해야 한다. 저는 이게 우리 꿈공방 MKYU에 들어와서 사람들 만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이 이런 환경의 한 예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 같고, 또 두 번째가 이제 아침 루틴, 이 사람도 좀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혼자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일어나서 이제 뭐 일기 쓰기라든지 자기 소원 같은 거 명상하면서 얘기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 목표랑 그걸 어떻게 이룰 건지, 그럼 오늘 있을 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연락해야 될 사람들, 또 중요한 게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 필요한 활동들이 뭔지, 그거를 우선순위로 내 시간 블록 안에, 스케줄 안에 넣어두고 그걸 확보해서 꾸준히 실천해 나가야 된다는 건데, 사실 이런 얘기가 좀 여기저기 자기계발서에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좀 환경적으로 이걸 어떻게 좀 실제로 적용할 수 있을지 이런 좀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에너지 관리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쉬는 환경, 일하는 환경을 구분해라. 그래서 결국에는 이 환경을 또 어떻게 더 쉼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약간 좀 정리하고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서 진짜 충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확보를 하고, 일할 때는 또 집중할 수 있게 약간 근육을 키우듯이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좀 그런 환경, 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에 들어가라는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마스터마인드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얘기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서 매주 우리가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게 일종의 마감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날까지는 책을 한 권씩 읽어내게 되는, 이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일하는 환경도 좀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건데, 한마디로 의지력이 없는 나를 탓하지 말고 좀 더 성장 가능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고 쉴 수 있는 환경을 좀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되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좀 이거를 좀 어릴 때부터 이런 거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어른들도 이걸 하게 되면은 너무 이렇게 맨날 일하는 것 같은 느낌 안 들면서도 좀 뭔가 성과를 잘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찌 보면은 되게 많이 다 아는 얘기 같은데, 이 책이 뭐 자기발서들이 많이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일지 모르겠는데, 좀 차별화 포인트는 좀 진짜 환경을 조금씩 쭉 바꾸는 것만으로도 삶이 여러 방면에서 많이 총체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굉장히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책이 좀 이렇게 빠르게 몰입해서 볼 수 있게 되고, 그게 뭐 작가의 필력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쉽고 빠르게 읽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좀 뭔가 행동하게 만드는 책. 막 질문들이 막 떠올라가지고 앉아가지고 막 쓰고 답을 막 찾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바꿀 수 있는 게 뭐지? 뭘 어떻게 달리해야 되지? 막 이렇게 그 해답을 나한테 스스로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해답을 찾는데, 그게 이제 하나씩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좀 약간 변화를 많히 가져올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보면은 왜 우리 보통 목표만 생각하고 계획 세우고 뭐 좋은 습관 이게 하나하나만 따놓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좀 약간 생각의 틀이 나 개인한테만 좀 포커스가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책은 좀 환경이라는 좀 약간 큰 그 틀을 생각하게 만드니까, 내가 지금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이 뭔지, 그럼 나는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을지, 내 시간 활용을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고, 뭐 아니면 내가 가진 자원, 내가 지금은 못 쓰고 있지만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은 무엇인지, 외부 환경은 무엇인지, 이런 걸 조금 보게 되면서 내 사고를 약간 확장시켜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아예 그냥 일하는 방식을 좀 바꾸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일주일에 주중에 하루는 출근을 안 하고 주말에 대신 나가는데 그게 저한테는 주중에 평일에 가서 막 출퇴근 막 시간 걸려가면서 가서 막 사람들 많은데 막 이렇게 번잡하게 일하는 것보다 하루 종일 걸릴 일을 주말에 가면 4-5시간 만에 다 하고 오는 거예요. 저한테는 오히려 더 효율적이게 더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최대한 아침에 위험할 거 딱 임하고 끝날 때쯤 이렇게 딱 체크하고 하면서 일을 사실 조금 더 착착착착 좀 빨리 이렇게 제가 손에 많이 안 되더라도 뭔가 좀 잘 굴러가게끔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조금 더 구축하게 되고 그런 게 있고 남편이랑도 같이 이제 조금 조정을 해서 우리 각자의 뭐 육아, 가사, 일, 자기 각자의 휴식이나 취미 활동, 자기 개발을 조금 더 서로가 만족하게 할 수 있는 뭔가 방법이 없을까 막 그래가지고 시스템을 약간 좀 새로 가족 간에서도 좀 다르게 이렇게 조율을 하게 되는 그런 것도 있었고 좀 약간 이렇게 좀 더 크게 위에서 내려다보듯이 좀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가질 수 있게 만들어줘서 저는 이 책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아이디어가 되게 많이 떠올랐거든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이제 막 지금 이렇게 생각에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그래서 작년에 읽을 때랑 지금 읽을 땐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얘도 그렇고 뭐 좀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이번에 다시 봤는데도 또 이제 새로 지금 상황에서 뭐 해보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또 떠올라가지고 저는 한번 좀 이런 한번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추천하는 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작가분은 어떤 분이세요? 이분이 어떻게 보면 되게 평범하게 좀 그렇게 힘든 가정에서 컸는데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대학교에 들어가서 대학원까지 가면서 나중에는 이제 거기서 뭐라 해야 되지? 대학원 3년 만에 끝내고 뭐 이렇게 또 이제 자기 사업도 하고 이러면서 이게 빠른 시간에 급격한 성장을 했는데 그게 자기가 정말 약간 그 환경을 이용하는 거의 중요성, 그거의 힘을 깨닫고 나서부터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그 깨달음을 이용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책을 쓰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깨달음을 준 사람이 자기 지도 교수. 정말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다 하나 봤더니 그 사람이 젊은 지도 교수인데 알려준 거예요. 그렇게 그냥 일반인들이 하는 것처럼 요거하고 그냥 일반적인 패턴으로 일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뭔가 좀 네가 더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게 좋다. 환경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거를 어떻게 보면 enrichment environment라고 하는데 그런 내가 그 일을 잘할 수 있고 공부를 잘할 수 있고 이런 거 나에 맞는 형태로 자꾸 바꿔주고 변화는 조금 아이들 가정의 상황에 따라서도 계속 바꿔가면서 하는데 그거를 이제 한번 하고 나서 또 쭉 쉬는 게 아니라 이제 바뀌면 자꾸 조금씩 조율을 하는데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그거가 되면은 이제 내가 뭔가 성장의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고 그러면서도 너무 이렇게 쫓기고 힘든 게 아니라 조금 자기의 시간을 또 가질 수 있고 그러면 약간 그 균형을 잡는 그거를 좀 익힐 수 있게 된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근데 좀 책을 읽어보고 본인이 생각을 해서 적용을 해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바로바로 이제 한다고 나타나는 건 아니고 뭐 한 보름, 한 달 해보니까 이거는 맞는 것 같아, 이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최근에 또 이제 그 환경의 중요성을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NK와 꽁꽁방에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책 조금 더 읽어보고 하려고 들어가고 영어 문장 이제 영어 공부 하루 한 문장 외우는 거 매일 드림 하려고 들어왔다가 지금 이 마스터마인드도 하고 막 사람들 앞에서 책 읽고 얘기하고 하잖아요. 이런 것 하면서 또 다른 예상치도 못했던 계획이 없던 활동들도 하게 되는데 그런 환경이 나를 성장시키는 나도 모르게 그런 환경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 어쩌면 이렇게 원래는 꽁꽁방이 그런 환경이 있었는데 제가 모르고 있다. 여기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왔지만 여기 들어옴으로써 저도 모르는
새로운 걸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뭔가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환경, 빠른 시간에 이런 걸 좀 찾아낼 수 있다면 그게 되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집에서는 남편이랑 저는 새벽에 움직이고 네, 새벽에 일찍 많이 일어나서 움직이고 그렇게 네. 하시더라고요. 연구소 박사님들은. 아니 근데 이제 남편 같은 경우는 밤에 깨어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저녁 이렇게 약간 둘이 시간을 리듬. 약간 좀 리듬도 그렇고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서로 지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약간 정점을 그 지점을 찾은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약간 이제 조율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저 계속 못 알아들었다가 지금 부연 설명하면서 네. 듣고 이제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네. 의지를 해주세요. 환경이라는 게 그런 어떤 공간적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네. 어떤 인간관계도 된 사람과의 관계도 있고 네. 이 또 삶의 패턴 여러 네. 가지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좀 긍정적이고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그런 친구들과 어울릴 때 또 나도 그 에너지 레벨이 조금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나 스스로를 꾸미고 나 스스로 약간 좀 이게 한다든지 좋은 걸 보고 좀 분위기 좋은데 이런 데 가끔씩 가주면서 내가 기분이 또 좋아야지 뭔가를 더 하려는 의욕도 생기니까 그러니까 휴식에서도 이게 약간 포함되는 건데 좀 뭔가 스스로의 에너지 레벨을 잘 유지할 수 있는 환경, 진짜 쉴 수 있는 환경이 말하는 게 뭐 아침에 일어나서 그 명상하는 거 막 집이 너무 정신없고 이러면은 좀 그러니까 나만의 조용히 들어가서 뭐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뭐 만들어라. 조용하게 좀 치워가지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 환경이란 게 그냥 그 공간뿐만 아니라 그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네. 동감합니다. 네. 제가 원래 제 우물 안에서 나오는 거 굉장히 무서워하는 스타일이었는데 MKY가 첫 큰 발자국이었고 그다음에 빅토리아님 만나가지고 빅토리아님이 맞아요. 자꾸 이것도 해봐라 이것도 하자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할까 말까 하고 있으면 그냥 해보자고 자꾸 나와야 된다고 많이 도와주셨어요. 맞아요. 감사. 맞아요. 빅토리아님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계세요. 지금. 네, 책 너무 감사해요. 좋은 책이네요. 나중에 한번 읽어봐야겠어요. 그러면 저희 그 윤 박사님 다음 제가 소개해드리는데요. 저희 윤 박사님은 저의 진짜 요리 멘토세요. 제가 너무 닮고 싶고 배우고 싶은 진짜 요리라는 표현은 저한테는 좀 그렇고 밥상이란 표현이 전 더 좋아요. 건강한 밥상, 또 요즘은 또 비건을 지향하시는 그런 밥상으로 많이 이제 브랜딩화 하시는 것 같아요, 점점. 그래서 너무 보기 좋고, 그런 오늘 윤 박사님이 준비해 주신 책 같이 또 나눠보는 것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강신주의 감정 수업이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이북으로 이거 되게 오래됐어요. 제가 가지고 2014년에 가진 책인데요. 사실 이번 주에 책을 못 읽어가지고 추억의 책을 끌어오셨구나. 뒤지다가 그 전에는 우리가 이북을 안 보고 다 페이퍼로. 그 혹시 뿔테 안경 끼신 남자분? 신주. 이 책 읽어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궁금했어요. 강신주님은 안경 안 쓰세요. 그래요? 찾아보. 네. 쓰기도 하고. 근데 제가 한창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그 철학책이 되게 많은데 한창 철학에 빠졌을 때 이 유튜브 막 이렇게 뒤지다가 이분을 이제 알게 됐는데 정말 진짜 거리의 철학자 이 시대에 제가 철학을 정말 공부하고 싶거나 쉽게 가고 싶을 때 정말 이분 추천해드리거든요. 근데 철학자세요, 그분이? 네. 본인이 철학하고 또 강연하시고 대학에 강연하시고 하는데 본인이 철학자라고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철학자는 이 시대에 질문을 던지는 사람? 그러니까 시대가 다 틀리잖아요. 그 시대 젊은이들한테 그리고 사람들한테 너 왜 살아?
인생은 뭐야? 그러니까 종교는 대답을 던지잖아요. 종교 단체는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 이렇게 해야 돼. 하지만 철학자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너 왜 살아? 지금 뭐 너의 목표가 뭐? 그러니까 우리한테 항상 그 강연을 들어보거나 책을 보면 이렇게 질문을 생각하게 만드는, 우리를 생각하게 만드는 게 철학자의 역할인 거, 그 시대의 철학자의 역할인데, 그렇다고 이분이 뭐 생뚱맞게 막, 근데 뭐 인간은 누군가, 우리는 어디서 왔니? 그 레파토리는 뭐 시대를 불문하고 뭐 남녀노소를 떠나서 뭐 나이를 떠나서 다 생각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정말 취업 문제, 그리고 이 시대 중년들, 노인년들에게 그 상황에 맞게 질문을 이렇게 던지세요. 근데 한번 강의 들어보시고, 그 중에 이제 이 책은 이분이 진짜 책을 많이 보시고 글도 많이 쓰시는데, 그 18세기의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있으니까, 이분이 뭐 생뚱맞게 새로운 걸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많이 그렇게 뭐 예전 고전이나 그랬던 사람들이 했던 말들을 지금 현대에 맞춰서 이렇게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책도 그 18세기 스피노자가 사람은 48가지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 감정들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거지. 그 감정들이 그래서 그 감정을 하나하나 설명하시고, 그다음에 또 좋은 거는 그 감정의 이분이 철학자지만 문학책을 진짜 많이 읽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정 하나하나에 우리가 알고 있는 문학 그 소설책을 딱 접목시켜가지고 주인공이 느끼는 감정이 이럴 때 이런 감정이었다라고 이렇게 딱 그걸 매치를 해주셔가지고 책을 읽으면 이 책 한 권에 48가지의 또 소설책이 또 나와요. 그 줄거리며 그러게 해서 제가 소설책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NKYU 하면서 세수책을 정말 안 읽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책을 보니까 소설책을 읽고 싶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 부분도 되게 좋았고, 그러니까 이 강신주 작가님이 제일 원하는, 이렇게 우리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을 항상 우리가 그 권위주의 뭔가 그런 세상에 그걸로 이렇게 가둬두고 살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권위적인 사회에 살수록 우리는 내 감정을 이렇게 표출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억누르고 가두고, 그게 마치 이렇게 표출되면은 공부를 그러니까 이성적이지 못하다, 참선한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워낙 또 동양적인 그런 거에 사고방식에 너 감정을 숨겨야 돼. 너무 기뻐해도 안 되고 너무 슬퍼해도 안 되고, 특히 또 그걸 또 우리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지만 애들한테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좋은 사회는 인간이 느끼는 모든 감정들을 다 표출하고 충분히 느끼고 사랑하고 표현할 수 있는 사회가 진정한 사회고 진정한 인간이다. 그게 미움이든 질투든 공포든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 그거는 우리가 느끼면서 살면서 그거 어떤 하얀 도화지 위에, 인생이란 도화지 위에 여러 가지 색깔을 칠하는 거다. 물론 그 안에 어떤 불안이나 공포 같은 거를 더 많이 느끼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행복을 더 많이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현재를 그러니까 모든 철학자들이 현재를 살라고 해서 종교도 현재를 사는 가장 근본적인 건 감정에 충실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감정에 충실하면은 현재에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우리가 감정에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를 더 생각하고 과거에 내가 이랬는데, 내가 현재에 불안하니까 나 이거 참으면은 미래에는 더 행복해질 거야. 그런 느끼지 못하는 그냥 상상 속의 그런 걸 하지 지금의 감정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감정 하나하나를 설명하는데, 저는 이 책은 그냥 한 번에 쭉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어떤 감정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 그걸 이렇게 뒤져봐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남편이랑 싸웠다 그러면 이렇게 분노, 질투, 과대평가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확실히 감정이 오르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이 감정이 어떻게 올라왔는지, 이게 근본이 뭔지. 그러면 근데 그거를 딱 보면, 그래서 이런 감정이고, 소설 속에 이 사람도 이런 감정을 느꼈었구나. 그럼 스스로 약간 이렇게 감정이
수그러들 때도 있고 더 감정 키울 때도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거 화장실에 두고 자주 봤어요. 저는 화장실에 두고 되게 단락단락이 짧아요. 그래가지고 하나 소개해주자면 여기서 가장 이분이 중요시하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가장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많이 느끼는 감정이 사랑이고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고 사랑을 통해서 모든 감정들이 거기에 이제 연결되고 분파되는데 손해보는 것 그리고 정치는 자기 권리를 찾는 것 그러니까 사랑이 끝나면 정치가 되고 정치가 끝나면 사랑이 된다 뭐 그런 말이 있다고 하는데 저쯤 모르더라고. 오래 걸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뭘 해줬을 때 기꺼이 그 뭔가를 계산하고 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아이를 사랑할 때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을 내가 뭔가를 조건을 달거나 뭔가를 계산을 하거나 그런 순간 나는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나는 아이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아이들 사랑해. 하지만 아이들한테 뭔가를 이게 요구를 하거나 그 순간은 내가 이제 100%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걸 스스로 측정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나는 계속 엄마니까 사랑해. 내가 너를 때리는 거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뭐 그런 말 하잖아. 그러니까 그건 거짓말인 거지. 내 스스로 내 감정이 이게 사랑인지 질투인지 뭐 원망인지 그걸 모를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말 기꺼이 자기를 손해보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게 딱 정확하게 물론 이 사람들이 이 철학자가 정의한 게 100% 맞는 건 아니지만은 저는 이렇게 읽어보고 이렇게 또 느껴보니까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 사랑을 표현할 때 하면서 소개해주는 책이 펄벅의 동풍서풍이라는 그 책을 소개해줘요. 그 소설책에 그 소설책에 나오는 얘기가 이제 동풍서풍은 펄벅이 신문화가 막 그 서쪽에서 이제 외국 문화가 들어올 때 기존에 있던 중국 사회에 사람들이 이렇게 그거랑 이렇게 갈등하면서 어떤 여자가 전족이라고 그 중국 여자들이 그 신발 같은 걸 막 발을 어렸을 때부터 그걸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 서양 문물이 오기 전에 그게 미의 기준이었던 거야. 그 엄마는 항상 그 아이의 발을 보고 예쁘다고 그러는 거야. 너의 발은 너무 아름다워. 그러니까 얘는 평생을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게 아름답다고 생각한 거야. 근데 남편을 만났는데 이 남편은 외국에서 의사 그거를 공부하고 온 사람인데 그 여자의 발이 너무 징그럽고 혐오스러운 거예요. 응? 어떻게 여자 발을 저렇게 할 수가 있냐. 그거는 근데 이 여자가 이 남자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신발을 완전 신발이 이게 발에 붙는데요. 붙어서 이게 떼어낼 때 진짜 아프대요. 근데 그 남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기존에 있던 모든 걸 버리는 거예요. 그 신발을 이렇게 벗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살점이 뜯어져 나가는데도, 근데 그 여자의 평생의 그 발을 위해서 했지만은 어떤 그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가 손해보고 그거를 그 전적을 벗는다. 뭐, 그래서 그런 그 소설 얘기를 쓰면서 사랑이 정말 이런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되게 재밌고 그 탐욕이라는 그 단락에서는 그 위대한 개비치 그 영화 있잖아요. 되게 영화 그거 디카프리드가 나온 영화 그것도 그렇고 그 영화 그 소설을 가지고 이제 탐욕이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그 영화도 보고 제가 책도 봤는데 그 안에 그 탐욕이라는 그냥 좀 1920년대 미국의 가장 지금 얘기하면 지금 실리콘밸리 붐이 막 일어나는 것처럼 대공황 전에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미국이 막 엄청난 부를 가지면서 막 그 완전히 호화찬란한 막 재즈하고 파티 열고 그 영화에 보면 진짜 그 파티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떤 그 물질 만능의 그 돈의 탐욕 그거를 정말 보여주는 그러니까 그거를 접목시키니까 그 탐욕이란 단어가 이렇게 머릿속에 막 이미지화되고
그 탐욕으로 인간이 어떻게 되는지가 막 그러니까 그냥 책으로 보면 탐욕이 이런 거야. 스피노츠가 이렇게 탐욕 얘기했네. 그러니까 그냥 소설이나 영화를 이렇게 막 떠올리니까 그 장면, 그러니까 정말 이분이 똑똑한 것 같아요. 우리한테 이런 거를 접목시켜서 했던 게, 그래서 한번 시간이 되면 읽어보시고 내 감정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걸 못 느꼈다면은 그런 소설이나 영화 속에서 그 주인공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그때 그 영화가 막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 장면들이. 그런 이걸 보니까. 그래서 한 번쯤 시간이 되면 꼭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말 그대로 감정 수업이네요. 네. 48가지나 있다니. 물론 이제 큰 감정에서 쪼갠 것들이겠죠. 아까 그 사랑이 가장 중요시 여기고, 사랑하는 거는 나를 기꺼이 내주고 손해보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저 남편하고 싸울 때, 전 이제 또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진짜 사랑하니까 내가 봐준다 그런 말 많이 썼는데, 그 자식과 부모 관계에서도 부모가 져준다고, 뭐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지는 관계. 저는 지금 남편한테 이렇게 그 적금을 붓는다는 심정으로 봐주고 있어요. 아무튼 이거 그리고 책 너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은 이제 전데요. 저는 포뇨라고 하고요. 포뇨가 이제 무엇인지 다 아셨죠? 누군지. 저는 제가 제 소개하려니까 좀 그런데 텍사스에 살고 있는데 여전히 덥고, 동부의 그 가을 겨울 분위기, 그 느낌과 그 싸늘함이 너무 그립네요. 아무튼 네, 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재밌는 책 가져왔어요. 전시회 가는 거 좋아하세요? 좋아하시죠? 아니면은 좋아하진 않더라도 왠지 가야 될 것만 같은 공간이잖아요. 한 번쯤은 그래도 아이랑 가던 남자친구랑 가던, 부모님을 모시고 해외여행 가서 박물관을 가던, 꼭 한 번쯤은 저희가 해보고 싶은, 경험하고 싶은 어떤 그런 문화생활인데요. 그냥 어떤 책을 읽을까 고심하다가 그냥 이 책의 제목이 눈에 들어와서 그냥 쑥 읽게 됐어요. 제목은 이제 취미 전시회가 내가 써놓고 읽고 있어. 취미 전시회 관람. 취미는 전시회 관람. 자, 영상을 1분 하고 시작해야 되나? 취미는 전시회 관람이라는 책의 제목입니다. 한정희 님이 쓰셨는데, 이분은 그 대림미술관에 계신 에듀케이터세요. 저희 에듀케이터라는 말은 좀 생소하죠. 큐레이터는 들어봤고, 혹시 도슨트라고 아세요? 도슨트, 제가 오늘 다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배우신 거 이제 써먹으시면 됩니다. 네. 작가분은 대림미술관의 한정희 님이라는 에듀케이터시고요. 에듀케이터가 어떤 일을 하는 건지는 나중에 책을 나누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분을 이제 작가를 소개하자면 대림미술관에 계시고, 어릴 때부터 미술을 엄청 좋아하셔서 이제 자기는 크면 미술 관련된 일도 하고 그림을 그리는 아티스트가 되겠다라는 꿈을 갖고 계셨는데, 이제 미술을 계속 고등학교, 대학교 공부하고 배우면서 주변에 미술 하면은 막 이렇게 막 고리타분하고 막 너무 어려운 걸로 생각하시는 사람이나 이제 친구들도 보고, 또 막상 자기는 미술관 가면 너무 즐겁고 재미있는데 또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럼 나는 아티스트, 창작물을 만드는 아티스트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좋은 미술들을, 어떤 작품들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어떤 목표가 생기셔가지고 그쪽 분야로 공부를 하시고, 또 뉴욕에 유학을 가셔서 에듀케이터라는 또 이제 분야의 공부를 배워서 오신 분이에요. 한국에서도 꽤 많은 전시를 하셨고, 그 2015년도에 대림미술관에 들어가셔서 지금까지 쭉 그 에듀케이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에듀케이터, 저희가 이제 세 가지가
알 수 있을 텐데 에듀케이터, 큐레이터, 그 다음에 도슨트. 도슨트라는 말은 라틴어의 어원으로 가르친다라는 뜻이에요. 도슨트. 그 도슨트는 아무나 될 수 있어요. 꼭 그 전공이 아니어도 되고 꼭 그 공부를 하지 않아도 내가 미술에 관심이 많거나 미술에 관심이 많고 미술에 대한 조예가 깊은 사람들은 파트타임 잡으로 미술관이나 또 박물관에 가서 그 그림에 대한 그 역사와 또 뒷 배경을 설명해주는 사람들을 도슨트라고 해요. 근데 큐레이터는 어떤 작품을 어떤 형식으로 미술관에서 전시를 하게 될지 총괄하는 사람을 큐레이터라고 하고요. 그 사람들은 특별히 그 전시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밖에 없겠죠. 그 작가와. 근데 에듀케이터는 그거에서 더 큰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감독이라고 해야 되나? 영화로 따지면 박물관에서 미술관에서 전시를 하고 그 전시를 대중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또 어떤 프로그램을 같이 접목시키고 그런 것들을 총괄해서 매니징하는 사람을 에듀케이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에듀케이터예요. 그래서 에듀케이터로 계셨는데 출판사에서 오히려 역으로 책을 내주시라고 책 좀 내달라고 에듀케이터의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 또 미술을 좀 알고 싶고 또 그 미술관에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좀 편하고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는 어떤 팁들이나 노하우나 또 그 바탕 배경들을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책을 출판하면 너무 좋겠다 해서 출판사에서 연락을 하셔가지고 자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책을 쓰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일단 크게 6단락으로 미술관에 대한 오해, 우리가 갖고 있는 미술관에 대한 오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미술관에 가면 벌어질 일들, 그 다음에 미술관에 가서 감상하면서 벌어질 일들, 그 다음에 감상을 하면서 전시를 어떤 형태와 또 방법으로 우리가 읽어 나가야 되는지, 봐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태도들, 그 다음에 발견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미술관들을 추천하시는 큰 단락으로 책이 마무리가 돼요. 미술관 추천이나 그런 것, 디테일한 것들은 궁금하시면 이게 그 밀리에 있으니까 이렇게 훑어보셔도 좋고, 근데 보통 그냥 우리가 들으면 아는 큰 미술관들이기 때문에 그냥 검색하셔도 다 나오는 그런 미술관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책이 큰 단락으로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미술관에 대한 오해인데, 뭐 일단 미술관에 가면은 다들 마음가짐이 어떠세요? 저희 막 그 미술관 또 오페라,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 뭐 그런 거 발레 공연 이런 거는 저희가 좀 굉장히 클래식하고 뭔가 거기에 갈 때는 뭔가 좀 마음가짐이 영화관 갈 때랑은 좀 다르잖아요. 뭔가 이렇게 좀 더 진지해지고 뭔가 이렇게 옷 옷무새도 좀 달라지고. 근데 미술관에 갈 때는 이제 그러지 말자라는, 결론적으로는 즐기자라는 그냥 그런 내용으로 끝나요. 그러면 자, 즐기는 건 좋은데 그럼 어떻게 즐기냐, 이제 그렇게 질문이 들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동그리님 같은 경우는 아이가 어리니까 보통 아이가 그런 환경에 있는 것조차만으로도 저희는 이렇게 좋잖아요. 아이가 이렇게 막 이렇게 창 작품을 보면서 얻는 어떤 뭐 그냥 신기한 뭐 깨달음, 뭐 느낌,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주고 싶어하고, 어른들은 뭔가 이렇게 아는 척을 해야 될 것만 같고, 뭐 거기 가면은 뭔가 이렇게 학습해야 될 것 같고 얻어와야 될 것 같은 부담을 내려놓자라는 얘기였어요. 네, 이분은 시종일관 즐겼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팁들을 좀 알려드리면, 일단 미술관을 가면은 준비사항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희 미술관 가면은 좀 옷을 단정하게 입고 가게 되는데 본의 아니게 즐기자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다시 거꾸로 가면
즐기려면은 좀 걷고 돌아다니고 또 그 건물 주변, 또 보통 미술관은 주변도 굉장히 잘 해놓잖아요. 운동화를 신고 갔으면 좋겠다고 하죠. 운동화를 신고 편한 복장으로 가서 즐겼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발 부탁인데 몇 시에 시작하고 몇 시에 끝나는지 알고 오셨으면 좋겠고, 보통 전시가 6시에 끝난다고 하면은 6시 뭐 대기 10분 전, 뭐 30분 전에 오시는 분들도 있대요. 근데 그런 분들은 30분 전에 와서 그 전시관을 30분 안에 돌 수가 없는데, 그런 분들을 받아들이지 못함을 이렇게 미안해 하시면서 최소한 1시간 전에는, 끝나기 1시간 전에는 입장을 해야 한다고 그런 것들 말해주고, 그 다음에 또 뭐지? 복장 편하게, 신발 편하게, 그 다음에 밥 먹고 와라. 배고프면 전시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데요. 빨리 나가서 친구들하고 밥 먹고 싶어 해서 모처럼 시간 내서 나왔는데 그렇게 준비한 작품들, 또 보여지는 작품들 보지 못하고 나가시는 게 안타까웠다고. 본인들은 그 작품을 준비하기까지 한 수년이 걸린대요. 최소한 2, 3년? 작가를 초빙하고 그다음에 작가와 의논을 해서 어떤 작품을 내놓고 그 어떤 작품들을 어떠한 동선으로 놓을지 그런 것들을 다 구상하고 왔다 갔다 연구하고 짜는 그런 어떤 스케줄링 플랜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지 못하고 느끼시지 못하는 게 안타깝다고. 그런 디테일한 어떤 신발을 편하게 신어라, 밥을 먹고 와라 그런 것들을 이렇게 써주셨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책이 좋았던 게 그 에듀케이터님이 쓰셨지만 정말 저희 일반 그 관람 저희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정말 편하게 즐겁게 즐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쉽게 써주셨어요. 뭔가 이렇게 미술하면은 좀 그분들만의 전문 용어도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말 쉽게 편하게 써주셨어요. 네, 그렇고요. 또 재밌는 거는 이거는 뭐 저희 미술관하고 박물관 뭐가 다르가요? 갤러리, 박물관, 미술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외국에는 신기하게 다 뮤지엄이에요. 아트 뮤지엄, 히스토리 뮤지엄, 뭐 내추럴 사이언스 뮤지엄 다 뮤지엄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갤러리가 있고요, 박물관이 있고 미술관이 있어요. 근데 보통 박물관하고 미술관은 같은 얘기예요. 그 어떤 그 작품들에 대한 히스토리가 있는 작품들을 전시해서 비영리 목적으로 전시하는 미술품들이고요. 갤러리는 소위 말해서 쇼핑할 수 있는, 작품을 사고 팔 수 있는 곳이 미술 갤러리예요. 근데 이제 거기 계신 분들이 미술관에 있는데 나 갤러리에 있어 빨리 와 이렇게 통화를 하는 거 듣고 아직 그 구분이 확실하지 않구나.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구분을 또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른데 외국은 다 뮤지엄으로 통한다는 거, 그것도 재밌었어요. 그 대신 앞에 글자가 다른 거, 그게 재밌었고, 그리고 요즘 미술관들은 정말 너무 잘 만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슨트가 사람이 붙어서 이렇게 그림을 가르쳐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게 싫으면은 뭐 흔히 본 거 있잖아요. 오디오 그 가이드 그냥 이거 해가지고 하는 거. 근데 그거 말고 앱을 깔아가지고 앱으로 자기 전화기로 그냥 이렇게 이어폰 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그거는 굳이 막 남이 쓰던 거 하지 않아도 되고 앱만 깔면 되니까 그거 너무 좋았어.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카메라를 갖다 대면 작품 우리가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어떤 디테일한 부분을 카메라가 뭐 손을 봤다고 쳐봐요. 그러면 우리는 막 손바닥만 보고 손가락이 뭐 기네 짧네 뭐 그런 것만 볼 텐데 그 카메라가 어디에 특정 부분을 잡아줘가지고 왜 작가가 그런 어떠한 생각을 바탕으로 이 작품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게 부가 설명도 있고 뭐 그런 앱스들을 요즘 개발하고 많이 실행하고 있대요. 한국은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외국에서는 이미 많이 하고 있대요. 큰 미술관들이. 그런 것들도 재밌었고요. 그리고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미술관을 가면 이렇게 오디오 가이드를 듣는 걸 선호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내가 스스로 작품을 보면서 내 상상력에 맡기면서 그림을 보는 걸 좋아하시는지.
뭐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누구는 상상력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듣는 게 싫다. 뭐 누구는 이거를 들으면서 가이드를 받으면서 그 그림을 보고 싶다. 뭐 다양한데 이거 오디오 가이드를 들으면서 보는 거를 그걸 뭐라고 하지? 그 한국 단어가 생각이 안 나다. 그렇다고 영어도 생각이 안 나. 주춤하지 말라고. 그쵸? 주춤하지 말라고. 예. 근데 그 단어가 아닌데. 미치겠다. 하여튼 망설이지 말라 뭐 그런 얘기. 적극 활용을 해달라 뭐 그런 얘기. 그리고 미술관은 이 에듀케이터 분이 그걸 총괄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엄청나대요. 퀄리티가 굉장히 좋대요. 가수를 섭외하고 밴드를 섭외하고 뭐 현악기를 다루시는 분들을 섭외하고 어린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안내 데스크에서 리플릿을 받아다 그냥 훑어보지 말고 꼼꼼히 체크해서 최대한 미술관을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뭐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이 없는 한적한 날은 퀴즈. 무슨 요일일까요?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보통 미술관들, 박물관들이 월요일날 닫아요. 주말 쫙 돌리고 월요일날 닫고 화요일부터는 주중에는 왠지 사람들이 더 이렇게 자기 개인 업무에 더 이렇게 포커스해서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심리 때문인지 화요일 날은 사람이 가장 적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적은 인원의 그런 어떤 미술관을 한적히 구경하고 싶으시면 화요일을 추천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보통 굉장히 유명한 작가분의 전시 같은 거는 뭐 당연히 엄청 줄이 길 테니까 주말은 피하고 주중으로 오시는 게 좋다고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전시관을 가면은 요즘은 예전에는 사진 찍는 걸 거의 허용을 안 하는데 지금은 사진도 많이 찍게 해요. 근데 그 플래시 터트리는 거는 절대 안 된대요. 그게 한 사람만 찍는 게 아니라 오는 사람마다 다 플래시를 켜기 때문에 플래시가 이렇게 터지는 순간 그 빛이 그 그림에 반사돼서 손상이 된대요. 그럴 거라고 우리 생각은 못 하는데 그렇다네요. 심지어는 사람의 입김마저도 그림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왜 저희가 그림 가까이 가면은 만지지도 않았는데 막 가까이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뭐 행여나 실수로 넘어지거나 떨어뜨릴 수도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입김조차도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그림을 감상을 그러면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냐? 그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읽으면 뭐 저희가 뻔히 다 아는 얘기예요. 뭐 질문하면서 내 스스로 뭐 그림을 멀리서도 보고 가까이서도 보고 그리고 저희 특히 뭐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뭐 큰 뮤지엄들 가면은 그림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걸 다 보고 싶은 욕심이 생기잖아요. 근데 다 볼 생각하지 말고 좀 돌아다니다가 눈에 들어오는 그림들을 더 집중해서 많이 봐주시길. 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나는 미술관에 왔다, 나는 미술관에 와서 그림을 봤다로만 끝나기 때문에 즐기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차라리 와서 한두 점이라도 그걸 깊이 있게 아니면 또 가깝게 보면서 좀 즐기셨으면 좋겠다고.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냥 사람과의 관계와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뭐 빅토리아님이나 동그리님, 뭐 윤박사님을 만날 때 뭐 고향이 어딘지, 뭐 부모님은 살아계신지 그런 거 다 디테일하게 알고 그 사람과 대화하고 친해지지 않잖아요. 그림도 똑같다는 얘기였어요. 이거는 뭐 인상주의, 인상파, 뭐 임프레셔니즘이지, 뭐 르네상스지. 그래서 붓터치가 이런 건가? 이러면서 배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 아티스트는 왜 이렇게 그렸지? 그냥 질문하면서 우리가 책 읽을 때도 이 작가는 왜 어떤 의도로 이렇게 썼지?
왜 문장이 이렇지? 뭐 그런 생각하는 것처럼 그림도 그냥 그렇게 작가와 그 작가가 없지만 그 그림을 보면서 대화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뭐 공부한다라는 마음으로 오시지 말고 그냥 그 그림과 친해지고 싶다라는 그냥 그 마음만, 편한 마음만 갖고 오면은 좀 더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최종 결론이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영화관 갈 때도 1시간 동안, 뭐 긴 영화는 2시간 동안 앉아서 집중해서 보는데 그림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수동적인 거죠. 저희가 계속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건 또 그 그림의 성향이고 책도 저희가 수동적인 거죠. 저희가 눈으로 읽지 않으면 그 텍스트를 읽지 않으면은 그 작가와 대화할 수 없듯이 그림도 그렇게 접근하면서 바라봐 주시길 얘기하고 있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은 휴스턴에는 뭐 무슨 어떤 뮤지엄이 좋나요? 휴스턴은 뭐 기본적으로 뭐 큰 도시마다 갖고 있는 그 뮤지엄은 다 있죠. 컨템포러리하고 뭐 히스토리 뮤지엄은 다 있는데 여기는 로스코라는 아티스트의 너무 좋아하는 작가예요. 네. 여기 채플이 있어요. 오. 그분의 큰 그림이 여기에 한 여러 점이 걸려 있어요. 와. 거기 가서 사람들 되게 많이 명상해요. 채플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빛이 여기 가운데로 쑥 들어오는데 끝내줘요. 거기 가서 울고 나오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와. 휴스턴 당장 가고 한마디도 싶네요. 못하게 해요. 네? 당장 가고 싶네요, 휴스턴. 저희 어머님 오셔가지고 시어머니 오셔서 데리고 이제 같이 모시고 갔는데 어머니 저 그림 보고 그림이 그냥 까매. 그냥 블랙이야. 블랙 페인트로 엄청 큰 캔버스에 그려놓은 거를 벽에 쫙 붙여놨는데 어머님이 폭포가 보이시는 그러세요? 그 LA도 있지 않아요? 그분 그래요? 그분 LA 네. 그분이 LA 출신이잖아요. 캘리포니아. 근데 채플은 좀 더 특별할 것 같아요. 채플에서 보면. 네. 들어가면은 뭐 불상, 그러니까 이 전 세계에 있는 온갖 신에 대한 어떤 그게 다 있어. 그 의자에. 요번에 한국 갔는데 원주 갔더니 원주에 산이라는 뮤지엄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분 완전 채플이 있어. 그 명상하는 그거랑 아시안 최초로 그분 작품을 진짜 거기다 다 했는데 와. 저도 저 뭔가 진짜 3차원에 가 그림이 아니라 정말 온몸으로 느끼는 저도 그런 작품은 처음 느껴봤거든요. 3D로 진짜 그분이 어둠과 빛 그거를 되게 강조하시고 그리고 그게 비어있는 그림인 줄 알았더니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야. 그 공간을. 그래요? 그러니까 공간 예술. 그러니까 그분이 또 그게 아티스트가 아니었잖아요. 아트 공부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근데 저도 이게 그 아트를 좀 그분을 통해서 좀 새로운 눈을 좀 뜨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LA 가서 그분 가고 싶어져. LA 그 뮤지엄 가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운동화 신고 가세요. 밥 드시고. 오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저랑 네, 같이 같이 가요. 같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뮤지엄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희 딸도 아티스트고 저희 남편도 그림을 그리고. 정말요? 네, 저 워낙 또 집안이 아티스트 그 집안이기도 하고 그러셨구나. 제가 또 유럽에 1년 살았어요. 어디? 살면서 유럽에서 1년을 네네. 살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진짜 뮤지엄이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뮤지엄은 정말 유럽에 비하면 진짜 볼 게 아무것도 없어. 건물만 크고 그러니까 유럽은 정말 그 뮤지엄의 천국이잖아요. 그리고 도시 자체가 뮤지엄이니까 건물부터 뭐 그 사람들 옷 입는 거 뭐 하물며 그런 것들이 다 아트니까 정말 뮤지엄을 그러셨군요. 사랑하는 사람은 유럽을 가십시오. 거긴 진짜 길게 잡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다 보려면. 네, 10분이 좀 지났네요. 네, 그러면 마무리 할까요? 네. 네. 제가요? 네. 오늘 이렇게 저희 넷이 한 분 빠져서 좀 아쉽고 서운했지만 또 넷이 오손도손 좋은 책 나눔 있었습니다. 제가 마음이 급하고
너무 빨리 뵙고 싶어서 1시간 먼저 전에 와서 앉았었는데요. 결국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가웠고요. 다음 주에 저희 화요일이죠. 화요일날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저희 다음 주가 마지막이에요? 네, 다음 주가 마지막인데 더 어떻게 뭐 2기, 3기 하실지 그거는 그날 끝나고 잠깐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건 진짜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그런 것도 더 정해요. 어떻게 할지. 와, 그럼 정말 1기랑 2기랑 쥐어짜고 같이 하나요? 아니면 우리끼리 하는 거야 또? 인원이 너무 적으면 같이 합치려고요. 근데 지금 이 인원이면 저희 따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쵸. 네. 한 명씩 돌아가려면 알겠습니다. 1시간이 너무 짧아. 근데 윤 박사님 그 화면에 그거 뭐예요? 그거 지금 왜 코너에 그거 뭐예요 지금? 뭐가 있는데? 아 나만 보이나?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요? 화면에 지금 윤 박사님 화면에 코너에 뭐 이렇게 카메라처럼 뭐 이렇게 잡히는 거 있는데 아니에요? 저만 보여요? 저도 보여요. 뭐 써 있어요. 뭐라고. 네. 아, 이게 그냥 그거야. 그거 필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알겠습니다. 저녁 잘 보내시고. 네. 일찍 주무세요. 행복한 저녁 동부에 있는 되세요. 분들 너무 늦었네. 네, 안녕히 주무세요. 네, 감사합니다.